김어준의 파파이스 제18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스모 표정이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최근의 뉴스들. 최근 몇 회는 사실은 선거 이야기하고 세월호 이야기를 쭉 연이어 세웠는데 오늘은 잠시 그 이야기를 쉬고 최근 일주일 이내 벌어졌던 국내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채경화 기자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를 통틀어서 송채경화 기자의 눈에 확 들어온 이슈 뭡니까? 네, 먼저 엄마부대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지난 18일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막말을 했었잖아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을 어떻게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부대 봉사단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좀 알아봤더니 일단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무려 40명. 무려 40명. 네, 40명 정도 됩니다. 평균 나이는 한 60대, 70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유모차 부대를 벤치마킹한 그런 것 어버이 같아요. 연합의 자매 부대 정도 되죠. 네, 맞아요. 어버이 연합이랑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브리핑 전에 이 엄마 부대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는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죠. 대통령님께서는 오직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격려를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온 나라를 뒤흔드는 저런 종북 좌파 그리고 저 노조 세력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고. 이런 통일의 대박을 과연 누가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같이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렸는지 이제 국민들이 함께 자기가 안 써가지고. 천호 신조의 것을 헤아려 봐야 할 때다. 대통령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네, 대표로 나온 주옥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뭐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개건 교수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가 대구대에서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개건 교수가 없다. 이라고 해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정청래 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이분들이 올해 3월에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국정원 직원 막 호통쳤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피켓을 들었는데 거기에 매국노 정창래를 북한으로 추방하자. 엄마 부대를 보면서 차라리 어버이 연합은 물론 좀 물리력을 행사하는 담당하고 있죠. 물리력 담당을 그쪽은. 근데 기여운 구석이라도 있어요. 어버이 연합은. 어버이 연합이 박원순 시장이 출마했을 때 그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 사무실 앞으로 가서 어버이 연합이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박원순 2년 나와라. 순자 때문에 여자로 착각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누군지도. 귀엽잖아요. 귀엽네요. 근데 엄마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멘트가 너무 잔인해요. 이런 보수 단체들도 존재하고 그들도 정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엄마 이름을 빌려서 하는 멘트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너무 잔인하다. 멘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고. 그렇죠. 우리가 수학여행 가라고 했냐고. 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 의사자라니 말이 안 된다. 근데 뭐 의사자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거를 이제 그냥 발의를 했을 뿐인데 유가족들은 우리는 의사자 지정 필요 없다. 그다음에 뭐 특례 입학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치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마 부대에서는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끝내라는 거죠. 네. 예, 우리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엄마 부대라는 엄마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단체 발언도 나오고 어버이 연합은 부시고 가서 단상을 부셨죠. 어쨌든 굉장히 조직적이다. 전방이다. 그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체들 혹은 댓글들 굉장히 조직적이다.
오늘은 어제 갑자기 터진 뉴스죠. 유병헌 회장. 씨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 사건. 백골화 사건. 저희가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은 사건 터지자마자 이제 종편에서 막 소위 이제 이 여야의 각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런데 요 사건은 특이하게도 여 쪽에서 나온 사람도 야 쪽에서 나온 사람도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네. 여권 전문가도 못 믿고 야권 전문가도 못 믿고 동네 아줌마도 못 믿고 심지어는 일선 경찰도 못 믿고 그렇죠. 일선 경찰도 그런 얘기 했죠. 이건 6개월 이상 된 사체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 그런 발언을 해서 보도된 경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머지않아서 이 유병헌 사망 사건과 관련한 누군가가 구속됐다거나 잡혔다거나 유언비어로 그런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데 이걸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왜 말도 안 되느냐? 지들도 모르잖아. 지금 경찰이고 검찰이고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지들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유언비어야? 유언비어 아닙니다. 지금은 뭘 말해도 유언비어가 아니에요. 해서 저희가 한번 의혹들을 짚어보고 가설들도 한번 세워보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수사를 돕는다는 목적에서. 경찰, 검찰도 검경도 해배우고 있으니 저희가 수사를 돕는다는 목적에서. 우선 의혹. 네, 일단은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된 게 6월 12일이고 유병헌을 마지막으로 도주했다라는 걸 확인한 게 5월 25일인데 이건 아무리 일찍 죽었다고 하더라도 18일 동안 과연 백골화가 진행될 수 있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의혹인 것 같아요. 경찰이 사실은 6월 12일 날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게 사실은 유병헌이 마지막 행적지에서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거든요. 시신을 발견한 게. 근데 그걸 단순 노숙자라고 파악해서 40여일 동안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체가 사실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걸 과연 몰랐을까? 그 다음에 왜 죽었을까? 어떤 사유로? 자살을 한 건지 자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죽였는지. 네. 의혹이 다 풀렸네요. 의혹만 얘기한 거거든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가짜 설이 있죠. 궁금해지는데요. 뭘 얘기하실지? 아니, 가짜 설이 있잖아요. 실제. 오늘은 사실은 아직 충분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보면 하자고요. 가짜 설은 아니다는 거죠. 유병헌 시신이 아니다. 네, 유병헌 시신 아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을 두고 유병헌이라고 했다. 우선 전 개인적으로는 가짜 설은 기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은 척 하고 내 뒤를 봐다오.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가설인데 그런데 그런 딜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마음이 바뀐다거나 그 당사자의 정권이 바뀐다든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어딘가에 살려두고 지금 당장은 넘어갔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를 왜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가짜설의 전제인 권력과의 사전 교감이나 뭐 딜이 있었다면 그렇게 전제하고 바라보면 뒤에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 아니면 꼭 그게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구원파 내부에서 자기 대표를 살리려고 막 이것저것 조작해 넣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권력 전체를 속인다? 아니, 힘든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위험비 아니니까 지금은. 그다음에 자살설 있잖아요. 저는 자살설도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주잖아요, 교주. 자기 세계가 있는 거군요, 그냥. 우주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수천억 대 자산가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메모를 보면 마지막에 건강이 회복돼서 기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다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죽는다? 자살해서?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 사이에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영심이 강하고 그리고 애고가 강하고 이런 분들은 자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유병헌 씨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억울하거든요?
이 3족을 뭐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병원 씨 측의 법적 잘못은 다퉈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도한 만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계열사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걸 직접 지시했거나, 선원들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을 항상 당할 뭐- 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실소유주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따져보면 실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의 지분을 뭐 얼마나 가지고 이런 거는 그것도 아니기 그렇고 때문에. 법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인 감정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증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 과적과 혹은 배 탄 승객들 다 버리고 도망가라고 한 명령을 한 당사자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병원 씨의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유병원 씨가 잡힌다고 사형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어? 사형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억울하단 말이야, 본인은. 그러면 이렇게 종교도 세우고 거대한 기업도 세운 사람이라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라면 저는 기자들 다 불러놓고 배가 얼마나 억울한데 최소한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하고 가죠. 자살은 저는 그래서 기각. 두 가지가 남았네요, 그럼. 그러면 이제 타살설이 남았잖아요. 타살설. 아니, 자연사설도 있죠. 그것도 좀 자연사설. 아니, 이게 지금 검찰이 밀고 있는 게 자연사설이에요. 그것도 밀었다가 나중에 타살설도 밀 거라고 봐요. 타살설 밀 거라고 보는데,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게 발견 당시에 경찰이 찍었다고 하는 사진이에요. 해골이에요. 그리고 왜 검시할 때, 부검할 때 목이 분리됐다고 하는 부검이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이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8일, 대략 2주 이내에 사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사진으로 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풀을 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발견됐어요. 풀을 다 눕혀놓은 상태에서.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잘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폴리스 라인 둘러쳐져 있고 여기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풀을 이렇게 쭉 눕혀놓고 자살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 누워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수고를 하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건 타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그 주인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6월 12일에나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눕혀져 있지 않고 긴 풀숲에 그냥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발견 못해요. 발견하라고 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서로 못 봤다 하더라도 냄새는 났을 거 아니에요.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밭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술병들 있잖아요. 요런 보헤골드. 이게 2003년 병이래잖아요. 이 병이. 제조일자가. 그리고 이 술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건 2007년부터가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막걸리 병도 하나 있었는데, 막걸리 병은 보통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막걸리 병은 이거 작년병이라고 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타살이다. 우선 술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제껴두더라도, 만약에 가설로 뭐 도망다니다가 추우니까 술이라도 먹고 일교차가 있으니까 누웠다가 자연사 했다든가, 또는 뭐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사서 먹고 죽었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가설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라고 술을 갖다 놨다면. 그런데 이 보헤골드는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그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가게 두 곳에서 안 판다고 하거든요. 실제 전국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단종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럼 이 병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야산에 흘려져 있는 거라. 만약에 누군가가 이 술을 먹고 자연사했다거나 혹은 술을 먹고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술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와. 그럼 가게 주인한테 드러나는 거 아니야. 누가 사갔다고. 그리고 그 술들은 그 지역에서 나야 되는, 막걸리가 그 지역에서 나는 술들을 팔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사 먹어야 되는 거야. 순천에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야산에 버려져 있는 거나 그 논밭에 일하시다가 술 먹고 이렇게 던져 놓는다든가 이렇게 오래된 거 주워서 갖다 놨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언젠가 이 뉴스를 보다가 유병원 씨가 시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언제, 어느 시점에서요? 어느 시점이냐면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유병원 씨가 20억 도피 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처럼 막 보도되고 있어요.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 보도죠. 근데 이것을 거슬러 가면요, 7월 8일쯤인데 제 기억으로는 7월 8일쯤에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20억 가지고 도피하고 있어. 근데 그 뉴스를 찾아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병원 씨가 순천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5월에. 네, 돈을 꺼내는데 그걸 현금으로 가방에서 2억 5천을 꺼내더라. 근데 가방 크기로 봤을 때 그 가방 전체가 꽉 차면 20억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게 최초의 발단이에요, 뉴스에.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인터넷에 싹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20억이란 근거도 없지만, 20억을 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걸 이야기한 검찰의 근거도 없어요. 가방 크기가 20억쯤 되겠는데? 이거예요. 가방이 10억이 들어가면 사과박스 하나래요. 20억이면 2개랍니다. 무게는 40kg.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걸 이제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뜬금없는 보도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뭐냐면, 저 돈 때문에 누군가가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재인데? 라는 생각, 날카롭잖아요, 저는. 그때 그럼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죠.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때는 유언비어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살인의 첫 번째 동기를 찾아라 얘기하거든요, 항상. 이 돈은 40km면 차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운전기사였던 사람 발견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유병원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언론 보도가 뭐라고 쓰냐면은, 근데 20억이 든 가방은 없어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가방이 없어진 것처럼 보도가 그 가방이 나가고 있어요. 20억이 애초에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근거가 있는 걸로 없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한편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그 출연들을 보면 운전기사도 영영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근데 발견됐는데 그 옆에 돈 뭉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시신으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추론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사의 흐름을 보고. 어쨌든 이제 타살설 중에 그게 혹시 이렇게 돈 때문에 운전기사가 잡히지 않는 거 보니 돈 욕심이 나가지고 누군가 그 측근들 중에 살해하고 돈을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추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같이 다닌 사람 딱 2사람이었단 말이죠. 운전기사와 신모라는 여인, 비서라고 하는. 그러면 신모라는 여인을 붙잡혔으니까 운전기사만 달랑 남았어요. 운전기사가 운전했고 돈이 40kg가 있으면 자기 차에 실었을 것이고 그럼 유일한 용의자예요. 운전기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자기가 유일한 용의자야. 모두가 자기를 의심할 건데 자기 살해했다는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엔 난 줄 모르겠지 하고 범죄를 저질러야죠. 그렇죠? 그 사람의 충성심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유병원 씨처럼 커넥션이 좋은 사람도 지금 도망갈 곳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 돈을 유일한 용의자로 죽이고 훔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온 얘기지만 그 유병원이 숨어있던 압수수색 당시에 숨어있던 그 통나무 사이에서 가방 2개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현찰로 8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고 하나는 갑자기 뉴스가 나왔죠. 갑자기. 이화가 들어있었는데 뭐 운전기사가 뭐 욕심 있었으면 그걸 가져갔겠지 굳이 뭐 유병원을 죽이고 가져가진 않았겠죠. 그 기사도 참 보셨어요?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속보? 알고 보니 유병원 별장에 숨어 있었어. 골 때리는 뉴스예요, 이것도. 골 때리는 뉴스인데. 근데 검찰이 굳이 자기네들이 망신당할 뉴스를 왜 내보냈는지 저는 그렇죠. 참- 한 달 네. 전쯤에 이미 자기들은 알았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나온 뉴스가. 그러니까 통나무벽에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비서인 신모 여인이 진술을 한 건데 그 진술은 6월 26일에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월 26일에 진술한 내용을 지금 발표했다라는 건 말도 안 이해할 되는 수 없는 거죠. 거죠. 그리고 자기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통나무에서 숨어 있었고 그 안에 돈도 있었고 그때 비서가 말했다고 라고 지금에 와서 한 달 지난 다음에 검찰이 갑자기 이걸 발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속보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일반인들이. 그 강요하는 거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짚었던 기사는 뭐냐면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MBC에서 누군가 유 회장을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25일 날 닥치거든요. 근데 24일 날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비서의 진술에 의존한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수사팀이 별장 오기 전날 밤에 누군가 데려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언제 보도인가요? 이건 어제 보도예요. 그럼 이 보도가 완전히 오보로 밝혀진 거네요. 오늘 발표로 인해서. 오늘 발표로 이 보도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뒤집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닐까 거꾸로.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칩시다. 제3의 누군가가 연루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돕던 2명 그 비서도 모르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 날 경찰이 닥칠 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몰래 데려갔다는 사람이. 그런 이후에 다시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죽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날짜는 6월 10일, 11일, 12일입니다. 왜 제가 이 날을 주목하는지 대단히 많은 우연이 겹치는 날짜인데 잘 보세요. 12일 날 발견이 됐어요. 12일 날 발견이 됐는데 11일 날 금수원에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2차로 경찰이. 그리고 10일 날 이게 다 2, 3일 사이 벌어진 일이에요. 10일 날 유병원이 여기 없다. 이쪽에 없고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는 보도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면서 갑자기 그래서 이 순천 지역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다 글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12일 날 이 순천 지역을 탐문하고 수색하던 임시수사본부가 해체돼요. 자,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실들인데 이걸 합쳐서 가설을 하나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보면 11일 날 새벽쯤에 갖다 놔요. 혹은 12일 날 새벽이나. 근데 거길 갖다 놓으려면 기자가 없어야 되잖아.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자도 거기 아무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막 수색하던 수천 명의 경찰도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10일 날 갑자기 이번이 저기 나타났다고 모두 다 기자들이 글로 내려갔어요. 다. 6월 10일이에요 그게. 그런 다음에 그 11일 날이나 쯤에 갖다 놔요 시신을. 그럼 12일 날 아침에 일찍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갖다 놨다. 가설로 갖다 놓고 그 11일 날 갖다 놨다고 하면 11일 날 있었던 일 중에 머릿속에 제가 인상이 강하게 남는 건 갑자기 금수원을 2차 압수수색을 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금수원인데 또 가요. 수천 명의 경찰이. 그러고 나서 그때 유일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DNA예요. 면봉에서 DNA를 발견했다고. 이번에 DNA를 대조했다는 게 그 면봉과 대조했다는 겁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투입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놓고 겨우 면봉에 DNA 채취했다는 게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압수수색의 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한번 했잖아 이미. 근데 또 해.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가설이에요? 설마 이럴 일은 없겠죠? 10일날 경찰의 시선을 돌리고 11일날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시신이 발견되면 대조할 DNA를 금수원에 가서 채취하고 그리고 그날 해체하는 겁니다. 순천의 수사본부는. 요게 10일, 12에 벌어진 일이에요. 팩트예요 이거는. 그거를 내가 엮었을 뿐이지. 물론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꿈 같은 사랑이니 뭐 이런 거 다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연관시키지 못했다는 거. 저는 이런 유류품을 연관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은 그나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발견했을 때? 네, 처음에 그걸 발견한 농부 아저씨 그리고 그 신고받고 처음 출동한 누군가는 왜냐하면 시신이 이미
일선에 일하는 경찰들이 6개월 이상 된 거로 보였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상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눈여겨보지 못하고 그리고 옷이 1,000만 원짜리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나도 봐도 모르겠던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그 사람을 단순 노숙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무슨 노숙자가 한 달에 한 명씩 발견되는데요? 무슨 노숙자가 한 여름에 겨울옷 입고 노숙자가 죽어요 거기서. 그걸 단순 노숙자로 바라봤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대단히 이상한 점이 많고 앞으로 이런 가설놀이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도 이 사건은 연구미제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연구미제로 남을지 안 남을지 표창원 교수님한테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바빠지셨죠? 아, 좀 바빴습니다, 원래. 전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교수님을 찾으실 텐데, 제가 이제 네. 어차피 의혹으로 가득 찬 사건인데,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사건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연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 아닙니까? 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냥 대단히 높은 게 아니라 있기만 합니까? 문제는 이제 시각의 문제죠. 네. 결국 법적으로는 미제가 아닐 가능성은 높고요. 어쨌든 결론을 내릴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뭐 결론 나겠죠, 물론. 예. 네, 그런데 그 결론을 다수의 시민들이 믿어주시느냐의 문제. 네. 그 시각에서 본다면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참 똑똑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을 그렇게 섬세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의문은 뭐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패 정도죠. 아, 그렇죠. 지금 길어봐야 한 17일, 18일 정도인데 저도 사진을 봤거든요. 거의 네. 거의 100골이고 게다가 그 목이 분리돼 있더라고요, 사진에도. 네.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그 이동 중에 분리됐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동 중에 분리된 거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본 사진은 뭐냐면 발견 네. 당시에 경찰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네. 신원미상의 그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원래 경찰이 가장 먼저 찍잖아요, 사진을. 그 주변을 다. 네.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목이 분리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타살일 경우에 목을 분리하는 형태의 살해를 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물론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 뭐 타살이냐 자살이냐 자연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례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2주 만에 이렇게 거의 해골이 돼버렸다.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패의 속도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네. 그 전제가 맞다면 부패가 반백고라 80% 진행 상태라고 한다면 신체 일부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발생합니다. 동물이 지나가다 건드려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패가 다 진행된 이후에는.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러면 네,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문제죠. 첫 번째 대략 2주 전후에서 이런 속도로 부패 혹시 시신을 보시지 못하셨죠 아직? 네, 직접 못 봤습니다. 이런 속도로 부패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일반적인 건 분명히 아니죠. 일반적이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뭐 이거죠. 그게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혹시? 이게 그 수치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시체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모릅니다. 아, 모르시나요? 시체 농장이요? 네. 그걸 제가 왜 알 거라고 생각하시죠? 모르는 게 거의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좀비적인 발상인데 시체 농장이요. 네. 왜 그러냐면 워낙 그 시신의 부패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고 발견 당시에 그 추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법의학자분이 아예 그 대학 부진에 시체 농장을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각각의 질병이나 신체 상태 또는 사망 당시 나이, 뭐 성별 각각 다른 시신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속도로 부패하는지. 예, 조건을 다 달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인 부패의 속도, 그 시간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워낙 개별적인 차이가 커서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 네. 근데 그런데다가 그러면 한번 그때 날씨는 분명히 뭐 알 수 있으니까요.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날씨에 네. 이런 자연 환경에서 이런 연령대의 남성이 뭐 2주 이내에 이런 정도로 부패할 수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혹시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나와요, 분명히.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겠죠. 그게 얼마나 일반적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 가장 의혹이 간다고 하신 부분은 그렇게 빠른, 물론 가능은 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시신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거 그 외에는 또 없으십니까? 그 외에도 의문의 여지들이 많죠. 왜 혼자 남겨져 있었느냐라는 부분. 네. 양말을 신지 않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은 워낙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하여 추론을 접근해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정황이나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문가로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이제 자꾸 제 의견이 뭐냐, 뭐가 가장 타당한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이 역력치 않기 때문에 그 제3의 가능성, 저체온증 등에 의한 자연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제 의견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자살이나 타살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네. 그러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자연사 쪽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약간 비겁한데요? 뭐 살아가는 방법이죠. 네. 교수님, 네. 그 정도 스탠스라면 오늘 더 이상 통화할 내용은 없고요. 뭐 우리 관계는 그럼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조만간에 한번 네. 나오시죠. 어차피 바쁘지도 불러주시면, 않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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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바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좀 더 물론 이제 저처럼 막 지를 수는 없고 더군다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되돌아올 테니까 입장은 이해가 가나 제가 그 입장을 무너뜨려 드릴게요. 나오시면. 예, 한번 뭐 시도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딱히 건질 것은 없었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다가 심지어 자연사, 저체온 자연사. 저는 어쨌든 운전수에 의한 타살설 또는 자살설 또는 자연사설 혹은 가짜설은 아니고 제3의 누군가에 의한 살해설. 누가 했느냐? 내가 알 게 뭐야. 다만 유병원 씨가 죽어서 이득을 보는 쪽이겠죠. 살아서 입힐 피해보다 죽어서 입을 이득이 큰 누군가겠죠. 그 누군가에 의한 타살설을 저는 1차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까지 거기 동의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동의하는 건 그럼 본인의 설은? 저는 표창원 교수님과 같이 자연사설로. 비겁한 자들. 자, 자연사설.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특이한 광고. 저한테 딱 맞는 광고. 소고기 광고가 들어왔어요. 반가워. 응? 뉴스타파가 이제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은닉 의혹을 보도를 했죠. 네.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할 만한 걸 보도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보도할 만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의혹이 앞서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뉴스타파 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뉴스타파는 정파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죠.
세상이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파적 관점이 전혀 없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해요. 뉴스타파가. 그 자체로 훌륭한 뉴스죠. 그 노력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는 대한 언론으로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 전제를 깔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파를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재산 은닉의 패턴 보도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부동산 임대업에 좀 무리하게 적용했다. 그 관점에서 보려면 사실은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참여연대도 대단히 정파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객관적인 시민단체, 정평이 나 있는 것이죠. 이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참고로 이분은 사실은 뉴스타파도 이런 그 재산 관련, 공직자 재산 관련 보도를 할 때 항상 컨설팅을 하는 분이에요. 그만큼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듣고 이쪽 저쪽 정보를 다 접하는 분이고 실제로 와서 저하고 이 서류를 왕창 뽑아가지고 이게 다 등기부 등본부터 그 경매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경매 취득분이 얼마고 취득세가 얼마고 부대 비용이 얼마고 다 뽑아서 분석하고 나서 이제 첫 보도를 기준으로 과연 회계적 관점에서의 팩트는 뭔가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를 간단하게 쉬운 말로 요약하면 수십억대 자산가가 재산을 은닉했다. 30억대 부자가 4천만 원만 신고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준 임팩트는 권은희 후보가 알고 보니 이렇게 부자였어? 부자였어 해서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재산을 숨기고 축소해서 신고했어?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부도덕한 경우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후속 보도가 나오면 후속 보도대로 또 한번 따져볼 일이긴 한데 오늘은 이 첫 보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안을 좀 들여다보셨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권은희 후보께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에듀 지분 40%를 4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수십억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으로 신고한 건 뭐 적어도 법적으로는 타당할지라도 이건 은폐한 재산을 은폐했다. 네, 은닉했다. 재산을 은폐한 은닉한 그런 거 아니냐. 부도덕하다는 거죠. 네네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네. 돈이 없는 것처럼 숨겼다는 네.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권은희 후보 측의 첫 번째 답변도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적법한 신고였다. 신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건 자칫 이제 실제로 재산은 그렇게 수십억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서 4천만 원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그거는 이제 너 1,000억대 빌딩 있으면서 뭐 네네. 신고는 5억을 했어. 네. 뭐 이럴 때 아니 예. 선거인에서 신고한 대로 신고한 거야. 네, 이럴 때 변명이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신고한다 했을 땐 그건 이제 순자산을 의미하거든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 자산 빼기 부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산만 볼 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스마트 에듀 자산 부채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등기부 등본들을 총수님 그 전에요. 말씀하신 다 좀 쉬운 말로 네네. 다시 제가 네. 알겠어요. 해석을 한번 네. 하고 자산 네. 이꼬르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네. 회사의 자산은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인데 네네네. 남의 돈은 부채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이너스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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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을 따지려면 뭐 30억대 자산가라고 했는데 네네네. 자산을 따지려면 자기 돈이 얼마고 네. 마이너스 빌린 돈이 얼마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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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맞습니다. 다음에 따졌어야 네.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은 뒷부분을 안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따져보죠. 네, 맞습니다. 남의 돈이 얼마냐.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스마트 에듀의 자산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8억입니다. 18억. 네. 이 자산만 보면 대단히 많은 자산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중에 금융권의 채무로 추정되는 금액이 약 16억입니다. 18억 중에. 네네네네. 그러면 은행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6억. 예. 18억짜리인데 16억이 빚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18억 중에 16억은 은행 것. 네. 그럼 이제 나머지 2억이 그럼 이제 스마트 에듀 거 내 거냐 하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건물에는 이렇게 뭐 노래방이다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보증금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 보증금은 또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도 그렇죠. 부채거든요. 그렇죠. 예.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거로는 그 호수당 대략 3천만 원 안팎의 보증금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7개이거든요. 네. 예. 그럼 2억 천 네. 그러면 사실은 넘어서 버리는 거죠. 자신의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스마트 에듀의 자산은 그 자산은 18억이되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산가냐 이런 표현이 흔한 표현으로 번역하면 부자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근데 부자야 할 때 네네. 통장에 100만 원 있다. 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100만 원 있어요. 네. 그럼 빵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따져야 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 100만 원 통장이 있네. 너는 100만 원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해 버리는 게 되죠. 네네네. 지금. 네. 그런 실수가 하나 있었고 네, 맞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따지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낙찰받아서 뭐 쭉 따질 수 있는데 네. 그걸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자료는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네. 근데 그 종합적으로 볼 때 권 후보의 남편이 40%를 소유하고 있는 네. 그 회사는 부자 회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네. 고로 그 회사를 40% 하고 있는 배우자도 이 회사를 통해서는 부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적어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관리하고 있더라. 근거로 사무실 찾아가 봤더니 없더라. 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일단 해명도 하나 나왔어요. 사무실이 있다. 네. 남편 쪽의 해명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그 보도 과정에서도 유령회사라는 언급이 나왔고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 에듀가 진행하는 사업 임대 사업을 실제로 어디에서 수행했느냐는 건데 실제로 이런 두꺼비 빌딩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임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이건 제가 100% 단언컨대 사업자 등록은 모두 호수마다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야만 가능할 거고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령회사 내지는 페이퍼 컴퍼니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서 뭐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라든가 네. 실제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네네. 그런 걸 페이퍼 컴퍼니 보통 이제 불법의 중간 도구로 쓰여지는 네네네. 이 경우에는 각 집원이 각 사업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법인은 임대 사업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상가들을 사들여서 그 상가들을 임대하고 네. 이 각 상가들이 각 사업장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회사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맞습니다. 예.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이란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세무 당국에서 이렇게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곳 이외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본점으로 지정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세법상. 네. 근데 이게 만약 개인이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사업장이 있으면 그거로 이제 만족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임대라는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이외의 공간을 이제 그 세무 당국에서 요구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이걸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특히나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연 임대가 이루어지는 공간 이외의 별도 공간을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거조차도 다 몇 평이라도 빌려주면 이득이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법인들의 상당수들은 신설법인의 상당수는 실제로 가보면 현장이 없습니다. 예. 보통 스타트업 할 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회계사로 계셨으니까 그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무실 막 개업하고 나서 이렇게 매일경제신문 보면은 네. 매주 그 주간 신설법인들 현황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관내에 있는 신설법인들은 다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영업하러. 그렇죠. 그냥 기장 영업하러. 예. 나한테 기장 맡기라고. 그렇게 다녀보면 실제로 한 10곳 중에 5곳은 실제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게 현실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예. 상가를 임대 주고 나서 그거를 상가에서 임대료 받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사무실을 내야 하는가 그렇죠. 예. 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힌 영세업자라는 네. 걸 드러낼 뿐인 거죠. 맞습니다. 예. 물론
세법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법인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월세 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도 사무실 반드시 내야 해. 네. 라고 하는 법을 어겼다. 근데 이거 사실은 세무서에서도 별로 문제 안 삼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 현실이 그러기 네, 때문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러니까요. 아니 사무실 내고 월세 낼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사실은 유령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영세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네. 돈을 제대로 벌면요 이런 폼 내는 사무실 꾸며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건 변호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게 유령회사면 좀 유령회사들이 격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그리고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유령 회사라면 이 유령의 의미는 니네 회사 인기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네. 유령이지. 네네. 무슨 텍스 헤븐, 네. 네? 이 버진 아일랜드나 네. 이런데 조세 회피를 위해서. 네. 그리고 실제 회사는 뭐 수천억대 회사가 그렇죠. 네. 뒤에 숨어 있는 네. 이런 경우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네. 만약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못 하려면 본점 없네? 임대 사업을 하는 각 사업장은 있지만 네. 그것을 관리하는 본점은 지금 사무실 어디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건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보도할 만한 뉴스가 네. 아니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네.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은닉할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다 드러나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이 첫 보도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의아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거 사실 이 얘기는 그 뉴스 보도를 처음 본 사람들 중에 회계 지식이 네. 전무하다든가 금융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잘 모른다든가 사업을 안 해봤다든가 네. 하면은 이 뉴스의 의미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인데 돈을 숨겼다. 그렇죠.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그렇게만 되죠. 받아들이게 네. 돼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십몇 년간 나름 맨땅 헤딩하며 사업한 경험으로 보자면 첫 보도부터 이상했어요. 자본금은 1억인데 법인이 자본금이 1억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돈 빌렸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빚 얘기를 해줘야지. 네네네.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였고 아니 임대업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 상가 다 존재하는데 왜 이게 유령회사지? 네. 두 번째 생각은 그거였고 세 번째는 재산 은닉 파트에 가가지고는 야, 경매했다는 거 아니야 경매. 네. 경매는 기록이 국가에 남는 거 아니야. 예. 재산을 은닉하려면 개인끼리 사거래를 해야지. 그렇죠. 아무나 쳐다보면 경매 낙찰가가 나오는데 경매로 재산 은닉을 하지? 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첫 보도를 보고 나서. 네네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네. 그간의 영업 활동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주식의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 액면가대로 신고한 것은 수십억대 재산을 네. 은닉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뉘앙스로 결론이 났는데 예.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액면가 신고를 문제 삼을 때는 벤처인데 네. IPO를 앞두고 있다. 네. 지금 현재 비상장이지만 장외에서 5천 원짜리가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는 10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뭐 이럴 때 문제 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상장할 계획이 전혀 없는 네. 대기업들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에버랜드 같은 네네네. 경우는 그랬었죠. 네. 지주회사 목적으로 만들었다든가. 네네. 그러면 액면가가 얼마든 간에 실제 가치는 뭐 수십 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액면가대로 신고하거나 액면가를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설령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문제 예. 삼았단 네네네. 말이죠. 네네. 근데 이 회사는 말이죠. 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네. 이게 빚덩어리 회사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스코어 이 월세, 네. 월세도 나오던데 월세 받아가지고는 월세가 세후에 대출받은 이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략 월세 받아서 지금 대출받은 돈들 갚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액면가로 신고하면 네. 실제 이 회사 가치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액면가로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현대스코아 내가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그냥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누가 너 이 회사를 이 액면가에 사라 그러면 네. 이거 사람들 망설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세입자 관리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월세 안 내는 사람 돈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사업 속성상. 네, 네. 그런 걸 따지면 이 사업이 액면가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비즈니스 가치보다 더 많이 신고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소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보도를 기준으로 이건 이렇지 않냐라고 지금 다시 되짚었는데 네. 큰 틀에서 틀린 게 없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조금 불필요하고 과열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봤을 때는 이렇게 주식 그 액면과 실질 가치가 다른 것은 뭐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은 새누리당 후보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실제로 그 회사를 오래 운영했고 영업 실적이 누적된 회사니까 그런 경우라면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장 IPO를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네네네. 잉여금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네네네. 돈을 많이 맞습니다. 벌어놨으니까 예. 네네. 주식은 1,000원인데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벌어놓은 돈이 수백억이야.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이건 회사가 생리지 2년인다가 네네. 빚 갚기도 바빴는데 예. 액면가 신고한 거면 네네. 과다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다. 저는 웃었어요, 뉴스를 보다가. 아, 이건 아니잖아! 네. 예. 이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 저는 이제 첫 보도가 이렇게 나오다가 뒤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네. 쭉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다든가 네. 또는 취득하고 나서 뭐 세금 문제가 있었다든가 네. 아니면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든가 네네. 이런 보도가 사실은 들어가야 이게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보도 내용은 조금, 예.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자도 아니고 유령회사도 아니고 재산을 은닉하지도 않았고 맞습니다. 예. 주식액대로 신고한 것도 뭔가 법에 불비한 네. 점, 미비한 점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네네네. 첫 번째 보도에는. 네. 회계사님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회계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 지금까지 얘기한 게 회계적 팩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후속 보도가 있으면 네. 그건 또 그것대로 별도로 한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요즘 그래서 기장을 맡기는 업소들이 많습니까, 요즘은? 법인들이? 예. 마치고 벙커원을 영업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보도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첫 보도만을 기준으로 하자면 뉴스가 아닌 것이 뉴스가 됐다가 결론인데 저는 진짜 문제는 후속 보도라고 생각해요. 첫 보도를 그렇게 냈다는 건 첫 보도를 낼 당시에 잡힌 내용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속을 낸다는 건 그 이후에 추가 취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추가 취재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처음부터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권은희 후보 가지고 계속 물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다른 후보도 다뤄야 되니까. 그러면 후속 보도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추가 보도할 것이 있는데 추가 보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뉴스타파가 무슨 야당의 기관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기관지도 아니야. 당연히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는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문제고 보도하지 마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초의 노력은 정파를 넘어서는 공정한 불편부당한 언론이 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라면 두 번째 나오는 후속 보도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첫 보도가 문제가 되자 혹시 더 없냐고 추가해서 따낸 거라면 그거는 내가 맞다고 말하려고 상대가 어떻게든 나쁜 놈이 되길 바라는 노력의 결과라는 거지. 그거는 언론의 사명과 무관하다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 노력은 치졸하다고 난 봐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 그런 보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건 뉴스타파처럼 개인적으로 평상시 매우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무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당연히 이게 모두 다 권은희 때문이다고 공개할 것이고 이걸 받아서 야권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매체들도 그 분석을 고스란히 안고 권은희 후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혹은 최소한 권은희 후보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원흉이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권은희 후보가. 근데 저는 이건 사실은 권은희 후보처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댓글과 관련해서 자기 직위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야권 패배에 이제 파렴치한 게다가 원흉이 되는 결과로 끊임없이 회자될 텐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 비극적이다 여러 가지로. 이건 권은희 후보에게도 뉴스타파라고 하는 요새도 야권 전체에도 뉴스타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공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공천을 했다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천을 하고 과연 새정치연합이 권은희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보호할 능력이 있었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리고 애초에 권은희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공천했는가. 그건 아니거든. 자, 너무 불공평한 결과다. 억울하다. 근데 내일도 아닌데 막 억울해. 씨발. 자, 정청래 의원 나오시죠. 자, 굉장히 귀엽죠? 정식으로 소개 안 해요? 네. 귀염둥이 정청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복장으로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유가족분들과 한 4,500분 정도 되는데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서 광명 시민체육관까지 10시간.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25km. 1시간에 2.5km 걸었네요. 밥도 먹고 잠깐 쉬기다가.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오늘 의원님 오신 김에 이 새누리당은 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없습니다. 네. 네.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두자. 이거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건 아니죠. 황교안 장관한테 물었어요. 이게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냐? 그랬더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떼놓고 보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두면 거기에 민변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의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끝까지 파겠죠. 그렇겠죠.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러다가 혹시 뭐가 나올까봐. 부정비리가 밝혀지면 여과 없이 가차 없이 족족 영장 청구하고 수사를 하겠죠.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다가 다칠 수 있는 사람이 저쪽에 많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의원님 주장의 요약은 특별법으로 자기들이 죽을까봐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면 반대하는 이유가 없다. 네, 그러면 세월호 관련된 사실은 조사이기 때문에 네. 세월호 관련돼서 뭔가 부정비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제 모자 어때요? 아니 좀 불편하네 진짜. 아니 근데 머리를 되게 못 곤란한 감았어요.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네. 세월호 관련된 예. 부정비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유병헌 씨 이 변사체에 나온 이 사건이 세월호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청해진 해운이 얼마 물어줘라. 누가 물어줄까? 실질적인 소유주 유병헌 씨가 물어줘라. 그래서 구상권 청구하면 될 문제예요. 세월호 진상규명 의혹에 있어서 저는 10% 비중도 차지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네. 10% 비중인 사건을 90%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만들어냈죠, 거거든요. 이때까지. 자, 근데 어쨌든 좌우당간 유병헌 씨 이 사건을 또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병헌 이 씨를 세월호 통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권을 가진 수사권을 가진 누군가가. 특별사법경찰관이 네. 그러면 유병헌 씨 일가 재산 추적도 하게 되고 장부도 보게 되고 뭐 자금 추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뒷골을 땡기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으로 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런 무리가 저쪽에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아 근데 내가 그 권은희 씨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제 국무총리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장관한테 물었어요. 공직자윤리법이나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를 하는 규정상 주식의 액면가를 신고하는 것이 네. 규정 위반이냐? 아니죠.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래요. 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팔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을 때 현재 시가가 얼마냐? 이거를 추리 소설처럼 써서 기재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어쨌든 그 얘기는 앞에 했고 예. 그러면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을 저희가 할 때는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예요. 이 시점에서 의원님에게 예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당선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안 물을게요. 선거법 위반이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선거 이후에 닥칠 일들. 원래 이후 닥칠 일들 예언 전문이잖아요. 자, 첫 번째.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네. 현 지도부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뜻밖의 승리를 했어요.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요. 그리고 지금처럼 똑같이 얼마 안 있다가 7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정세균 대표 체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당대회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손학규 대표 체제가 네. 들어섰고 손학규 대표 체제에 의해서 18대 총선을 18대 총선을. 쳤고 그때 저는 억울하게 낙선했었죠. 공천은 받았지만. 억울했나요? 어쨌든. 네. 강용석 어쨌든, 의원한테 네. 4년 뭐라 했어요? 못 들었어. 강용석 의원이 네? 그때 당시 강용석 의원이 한테 네, 졌죠. 뺏기신 거죠. 네. 근데 19대에서 또 복수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 근데 팩트 억울한 점도 있어요. 그때 조선일보 관련 보도. 뭐 별도의 이야기거리긴 한데. 자, 그럼 그 이야기는 그 전례를 봤을 때 현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육사지방선거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승부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무승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니다. 어차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망은 우울하거든요. 현재 스코어는. 근데 이제 의원들은 제가 파파이스 나가서 당 내부 사정을 얘기하지 마라. 꼰질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들은 좀 부글부글 끓고 있죠. 네, 거기까지. 그럼 이게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 얘기 안 한 거죠.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근데 왜 끓고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안 했죠. 안철수 대표가 예언을 했잖아요. 5석을 이기면 잘 이기는 거다. 네. 5석을 이긴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10석을 진다. 뭐 이런 예언을 당대표가 했어요. 저는 당대표로서 왜 이런 불길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예언할까. 혹간의 언론에서는 엄살작전이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개를 더 이기려고 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건 새누리가 잘 쓰는 수법이긴 한데. 송채경화 기자도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5석이 원래 갖고 있던 5석을 얘기한 거잖아요. 원래 네. 5석을 실제로 예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할게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예상했거나 예언한 대로 되면
현장 지도부는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그 정도라면 예. 5군데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내려가면요. 왜냐하면 5석은 솔직히 얘기하면 frankly speaking 호남 내석 플러스 하나거든요. 네. 그거는 참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권은희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 권은희 후보가 겪게 될 일들을 전망하면 근데 이제 권은희 후보가 뭐 당선은 되겠죠.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파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봤을 때 내가 국회의원 되면 저거 싹 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돼서 실제로 돌아와서 권은희 지금 후보 당시에 했던 그런 의욕찬 계획이 혹시 좌절돼서 느끼는 상처, 저는 그것도 사실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호준 총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하나의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물어본 건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서 뭐 패배의 5석이 원흉이 될 나는데 거다. 패배를 할 경우에 네. 그 패배의 책임이 혹시 권은희 후보에게 가지 않겠느냐, 뭐 약간 그렇게 이런 공격하겠죠. 일단 새누리당은 무조건 그렇게 공격할 것이고. 권은희 후보에게 직접 가기보다는 권은희 후보를 공천한 당 대표에게 더 책임이 더 가겠죠. 그렇게도 가겠지만 권은희 후보 그러면서 본인은 말 못하고 옷걸음 입에 물고 울고 있겠죠. 아무 말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팀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질주를 했을 때는 실제로 견디기 어려운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 또 존재하고, 어쨌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권은희 의원이 돼서 갖게 되는 상처와 좌절, 저는 오히려 이것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 좌절을 덜 겪으라고 도와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최근 근래에 권은희 후보 같은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국정원 국조특위 현장에서 너무나 차분하게 유관순 열사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보석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나와 함께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고, 사람으로서 요즘 사태는 굉장히 안타까우시겠네요. 예,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제가 한번 그 의원회관에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 방에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닥칠 텐데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짠한 마음이 좀 있어요. 권은희 후보가 당하는 것을 보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분과 같은 일을 경찰 내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거의 유일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용기 있게. 근데 이게 이제 다 묻히고 여기서 이제 이걸로 퇴색된 다음에 같은 급의 정치인으로 딱 몰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원흉으로 선거 10몇 명의 선거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받아서 그 변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당사자가. 당선된 순간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 그때 같아요. 옆에 좀 있어주세요. 네. 앞에 있어주면 안 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선거와 세월호 관련 얘기를 길게 연속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이슈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자지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신을 접하면 몇 명 죽었다밖에 안 나오거든 맨날. 왜 이러는지를 몰라 도대체. 네,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안 네. 나오더라고요. 이 가자지구가 문제가 된 역사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네. 숙제를 내드렸는데. 일단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1940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역사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점점 몰아내고 결국 지금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 그 다음에 한쪽 어디죠? 서안. 네,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어떤 이유를 들어서건 공격을 하고 원래는 이 두 지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민족이고 그다음에 같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스라엘을 몰아가는 차원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두 개가 갈라지게 되고 두 개 갈라진 것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마침 그 즈음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 3명의 청소년을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사실은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공습을 해서 현재까지 한 600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면 1917년도 벨포어 선언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비극은. 아서 벨포어라는 사람이 있었어. 외무장관, 영국에. 영국에 전쟁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나중에 니네가 팔레스타인에 니네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줄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47년에 유엔에서 승인을 합니다. 나라를 세우라고. 독립국을. 검은 게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의 지역이고 이스라엘에서 하얀 게 유대인이 살던 땅의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의 나라였죠, 사실상. 근데 47년 유엔의 플랜은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요렇게 나눠서. 그리고 독립국 승인을 하자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나죠. 네, 독립군 승인을 할 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찬성을 했고 팔레스타인은 반대를 했죠. 그렇죠. 원래 내 땅인데 왜 이렇게 나누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이 막 쳐들어왔죠. 이집트 뭐고.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이죠. 그때 이 가자지구,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는 이집트의 영토로 편입이 됐어요. 그 전쟁의 결과로. 그때 48년에. 그러다가 67년에 3차 중동 전쟁 들어봤죠. 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안지구, 이건 요르단에 편입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또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를 말하면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현재까지도 그리고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알아야 될 것이 이 가자지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봉쇄된 자치구예요. 3면은 콘크리트 벽. 8m의 네. 벽이죠. 벽이고 그럼 한쪽 요 바다 있지 않냐. 지중해 연안 바다. 여기도 봉쇄를 해버렸어요. 3마일까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뭐 무역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의 70%가 난민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난민 기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는 가자 시티 중심으로 하면 6,700. 여기에 150만 명이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짠했던 것은 이 가자 지구의 벽, 팔레스타인 쪽에 보면 이런 벽화들 그림이에요, 그냥. 나가고 싶으니까. 이런 그림. 팔레스타인 아티스트들이 벽화를 그리는 거지. 뭐 이런 그림들. 이런 거. 벽들이 다 이런 걸로 그려져 있어. 그려진 사다리죠, 이건. 컨트롤 알트 델. 리부팅을 하고 싶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벽화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가둬놓으니까 동굴을 뚫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필품을 밀수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침공의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굴을. 왜냐면 이 굴을 통해 가지고 무기들이 들여온다고. 그 명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표면적인 명분은. 근데 실제 이 동굴을 보면요. 양을 밀수해 온다든가. 양 떼 나오잖아요. 이건 아랍 언론들이 가서 취재한 거예요. 이렇게 소를 수입해 온다든가. 근데 제일 짠했던 건 이거예요. KFC. 이집트에 넘어가가지고 밀수를 한다는 게 KFC를 해오는 거야.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들키지 않으려고 대부분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밑에를 뚫어서 이걸 잡으려면 그럼 민간 주택을 공격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이게 워낙 좁기 때문에 뭘 무기를 갖춘 탱크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걸 몇 가지를 정리하면 하마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 테러 집단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렇죠. 박혀 있는데 하마스는 사실은 합법적인 정당이에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2006년에 총선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자치구니까 총선을 해가지고 집권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그런데 이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듯이 서안 쪽에 있는 비교적 온순한 카파 네, 하는가요? 하파 네. 쪽과 이 하마스 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다가 안 되겠다 합치자고 그랬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이 합치기 전에 이건 이제 분석들이죠. 외신들의 이 중동 전문가들이 둘이 합쳐 버리기 전에 이 하마스를 축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장에서 쓴 기사들이나 글들을 보면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저항하는 거라고. 우리가 뽑은 정당한 집권 여당인 거죠. 여당인 것이고 그들이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점령군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거를 이제 분쟁으로 보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외신들이 주로. 분쟁이 아닌 것이 저는 이건 분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쪽이 예를 들어서 쟁기를 들고 있어. 여기서는 탱크를 몰고 가. 이것도 분쟁이라고 보도하냐 이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사실 인정청소거든요. 사실상. 실제로 보면 여기서 쏜다고 하는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쏜다고 하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쏜다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또 내세우는 가장 첫 번째 명분 중에 하나는 하마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 피해를 막기 위하여 들어간다고 공격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나 그쪽의 주장을 들으면 우리 것은 사실상 장난감에 가깝다. 집에서 만든다. 공장이 없으니까 집에서 만들고 원가가 대략 500불 정도 된다. 비싼 건 800불. 그런데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고 막 보도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늘을 덮고 있는 아이언돔. 거기에 미사일 한 대는 5천만 원짜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보도해 줘야 되잖아. 이것은 분쟁이 아니고 실제로는 인정청소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보도하지 않아. 왜냐? 이런 소스를 대부분 외신으로 봤거든요. 미국 주도의, 서방 주도의 외신들이 이걸 보도하거든요. 이 보도를 하면, 이 보도 전체가 저는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사기라고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건데, 왜 사기라고 주장하느냐? 오늘의 퀴즈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번 퀴즈에 대한 상품은 전달했나요? 그것은 그 얘기도 해야 되군요. 지난번 퀴즈에 대한 정답과 그리고 밥을 살 기회를 공지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 텐데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개인들한테 다 메일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그때 송채 기자도 나오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몇 명이 모이는 건가요? 지금까지 뽑은 사람은 한 4, 50명 돼요. 아직 한 분도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뽑아놓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 퀴즈까지 나오면 한 100여 명이 되지 않겠는가. 1차, 2차, 3차 나눠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매일 갈 겁니다. 자,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이 사기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분쟁이라고 표현되는 이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기냐. 자, 아이언돔이라는 사례를 빌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아이언돔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미, 팔레스타인이죠.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렇게 아이언돔에 미사일이 쭉쭉 날아가가지고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하마스 로켓포를 다 막아내고 명중률이 90%다. 막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도 있지만. 실제 아이언돔을 소개한 영국의 텔레그라프라는 데서 소개한 걸 보면 이런 기지가 쭉 7개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도 미국이 원조한 돈으로 아이언돔을 개발했고요. 이스라엘의 라파엘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올해도 2조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저희가는 이번에는 아까는 영국의 버전으로 설명한 것이 이건 미국의 버전으로 설명하는 거죠. What we're looking at is basically one of the 5 Iron Dome missile batteries. Its goal is to, as much as 이 possible, 시스템이 intercept,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rockets 주민들도 다. which have been launched 그 전에는 towards the 무서웠는데 cities of Israel. 왜냐하면 지금 현재 Intercept them in the 하루에도 middle 몇 of 번씩 the way, 사이렌이 in the 울리거든요. air. 미사일이 날라온다. 하늘을 보면 bombom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다 막아냈구나. 90% 이상 막아낸다. 안전해졌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이거를 이제 민간인들이 찍은 것들이 있어요.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요격했다 이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지켜지고 이제 이쪽 하마스를 폭격하는 걸 구경하고 있죠. 그런 사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됐어요. 그걸 지켜보는 게 이런 언덕배기에서 밤에 이렇게 지켜보고 실제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인터뷰도 나와요. Det lignede ikke rigtig en våbenhvile derfra, hvor vi stod og kiggede over mod Gaza. I see it in our own eyes, not from television. 텔레비전이 아니라 직접 보고 They 싶다 이거죠. chose Hamas to rule them. It's their fault. They got it to where it is now, not us. But don't you think it'll get worse by bombing them? No, I think that's the only solution. 저 사람들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사실은 저 땅을 다 비워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미국계 유태인의 인터뷰예요. 이게 진짜 생각인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땅을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고 실제 3,000년 전엔 자기들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시오니즘. 며칠 전에 이스라엘 한 여성 국회의원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 왜냐면 했었죠. 테러리스트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화됐었죠. 네, 여기서 퀴즈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미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저는 이 전체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쟁 전체, 이 분쟁 전체가 그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이 아이언돔이 사기라는 겁니다. 이 아이언돔 자체가 사기다. 우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을 개발한 회사에 소속됐던 과학자예요. 퀴즈는 왜 아이언돔을 사기라고 했을까? 왜? 근데 어쨌든 사기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힌트로 이스라엘의 그 라파엘이라는 회사에 실제로 이 아이언돔을 개발한 회사의 우주항공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두 번째, 미국의 이런 과학자가 또 아이언돔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힌트 세 번째, 지금 한창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이스라엘 시내, 그 중에서 텔아비브, 첫 번째로 큰 도시죠. 수도는 아니지만 텔아비브의 해변가 사진이에요. 왜 이걸 힌트로 했을까? 네 번째, 이 미사일 제조원가 800불. 이 네 번째 힌트. 자, 이 힌트를 다 종합하여 아이언돔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알 것 같아요. 예?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말하지 말고요. 이거 퀴즈입니다. 아이언돔을 사기라고 주장하고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선거 이야기나 또는 뭐 세월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 텐데 오히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여전히 잊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미시간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냈어요. 부대. 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보냈기 때문에 이 연마 뉴스를 꼭 내보내야 했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 유병원 보도를 보면서 이 가짜지구 보도하고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일반 시민들은 니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라. 그들이 주문하는 대로 사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문하는 대로 사과하지 않는 데서부터 그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문하는 대로 사과하지 마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